유령 같은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내게 일어났던 작은 으스스한 일 하나 얘기해줄게. 다른 이야기도 있어. 내가 예전에 살던 곳에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 내가 되어봐. 15살. 숲 한가운데 외딴 집에 사는 중. 나와 친구들은 항상 숲을 탐험하고 다녔어. 숲을 꽤 잘 알고 있지. 어느 날 밤 숲에서 이상하고 큰 팍 하는 소리가 들려. 아마 나무 쓰러지는 소린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했어. 총소리처럼 큰 팍 하는 소리가 한번 들렸을 뿐인데 총소리와는 또 달랐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겨. 다음날 숲으로 들어가. 난데없이 우리가 전에 여러 번 가봤던 그곳에 거대한 통이 있어. 통이라고 했지만 거의 작은 집만한 크기였어. 녹슬고 찌그러지고 옆면엔 우리가 기어 올라갈 만한 구멍이 하나 나 있어. 안엔 특별히 흥미로운 건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가장 가까운 도로도 수마일은 떨어져 있는데 주변 풀숲에는 이게 끌려왔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지만 결국 무서움은 사라지고 우린 그것을 랜드마크로 삼았어. 우린 그 안에서 여러 번 파티를 했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빈 병과 담배꽁초로 안을 가득 채워. 옆면에 아논 하트, 아논의 첫사랑을 포함한 그래피티를 해. 약 2년 후 어느 날 밤 다시 큰 팍 소리가 나. 다음날 통이 있는 곳으로 나가. 통은 사라지고 없어.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과 함께. 통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맨땅만 남아있고 이번에도 끌려갔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그 통이 꽤 멋진 아지트가 되어왔었기 때문에 좀 슬펐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익명 8893.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주면 안 될까? 이야기가 아주 많아. 여기는 내가 자란 곳이고 이사를 가고 나서야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깨달았어. 이사를 가서 평범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곳이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초자연적인 건 아니었어. 여기 초자연적이지 않은 짧은 이야기 하나. 이 무성한 침엽수림 한가운데에는 온통 모래 언덕인 이상한 곳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본 이상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지. 눈이 오면 썰매 타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 아빠는 왠지 몰라도 숲속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었어. 우리를 데리고 모래 언덕으로 썰매를 타러 갔지.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서 온 사방에서 썰매를 타며 신나게 놀아. 전에는 없었던 연못을 발견해. 연못은 얼어붙지 않았고 아주 수정처럼 맑아. 식물이나 동물, 진흙 같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물이 약간 푸른색이야. 아빠는 이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우리한테 차에 타라고 말해. 우리는 집에 갔고 아빠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 우리더러 자기가 허락할 때까지 모래 언덕에는 가지 말라고 말해. 우리가 다음에 갔을 때 연못은 사라지고 없었어. 또 한 번은 모래 언덕 가장자리 숲에 숨어 검은색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것을 지켜봤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근처에 군사기지는 없었어. 사실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 다음 포스트. 만약 너희들이 좀 더 이상한 걸 원한다면 12살에 네가 되어봐.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어. 밤이야. 우리 집 개를 비를 피해 안으로 데려오려고 우리에서 꺼내려 방금 막 나온 셈이야. 아직 어리고 좀 지랄맞은 면이 있던 녀석은 우리에서 탈출해 숲으로 도망친 상태였어.
손전등을 들고 개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가. 꽤 깊은 곳에서 덤불 사이로 개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 갑자기 왼쪽에서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 거의 돼지 울음소리 같았지만 더 낮고 거칠었어. 얼어붙어. 소음이 들리는 곳으로 한 걸음 다가가. 무엇인가 덤불 사이로 펄쩍펄쩍 뛰면서 큰 쿵 소리를 내는 게 들려. 살짝 겁이 났지만 난 언제나 우리 귀가 근처에 있으면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어. 나는 그게 정말 좋지 않은 무언가였다면 녀석이 숲을 헤집고 다닐 때 진즉에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을 거라 생각했어. 거기에 더해 숲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녀석이 부스럭대고 다니는 게 들려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 덤불에 빛을 비추고 나뭇가지를 옆으로 밀어. 이런 세상에. 그곳엔 내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큰 두꺼비가 있어. 여기서 내가 말하는 크다는 건 그냥 평범하게 좀 큰 두꺼비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은 너구리의 크기를 훌쩍 넘을 정도였어. 아까 들었던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이놈의 울음소리였다는 걸 깨달아. 놈은 뭔가 이상했어. 그냥 초대형 두꺼비가 아니라 내가 가끔 잡곤 했던 다른 두꺼비와도 좀 달라 보였어. 눈이 평범한 두꺼비보다 머리 뒤쪽, 거의 배 근처에 있어. 당연히 난 그놈을 잡아보고 싶어해. 손을 내밀자 나에게 울부짖기 위해 자신의 입을 벌려. 바로 그때 나는 그게 다른 두꺼비와 또 뭐가 다른지 알아차렸어. 많은 두꺼비들이 작고 뭉툭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 두꺼비는 입 전체가 얇고 바늘 같은 이빨로 가득 차 있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두꺼비는 덤불을 헤치고 뛰어가. 나는 가서 우리 개를 데려와. 내가 본 무지막지하게 큰 두꺼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내가 크기만 할 뿐인 평범한 두꺼비를 봤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 이후로 우리 집은 매년 여름 두꺼비로 가득 차게 되었어. 말 그대로 수십 마리의 두꺼비가 갑자기 나타나 마당을 뛰어다니곤 했지. 다음 포스트. 나는 아빠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항상 궁금했지만 그거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었어. 실제로 몇 년 후 아빠가 일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임시직으로 경비원을 했었지만 그때쯤엔 이미 아빠가 원래 일했던 회사는 오래전에 없어진 상태였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하필이면 이상한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의 본사를 포함해서 내가 그곳에서 일했을 때는 관절염 약을 만드는 거의 자동화된 공장이었어.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날 나랑 친구들은 모두 몇 분도 몇 시간도 아닌 하루를 통째로 데자뷰를 경험했었어. 우리 모두 그날 하루는 전에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확신했었지. 다른 이상한 일들도 있었어. 전자제품이 자주 지 혼자 켜지곤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자레인지 하나는 이상하게도 플러그를 뽑은 후에도 계속 켜져 있었지.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 항상 아이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을 학교에 있는 손녀에게 가져다 주라고 우리에게 건네던 길 건너편에 사는 할머니처럼 말이야. 나중에 할머니의 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치매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직접 그런 걸 그렸던 건진 모르겠어. 또 어렸을 때 땅에서 튀어나온 아주 거대한 동물의 두개골을 발견했던 적도 있었어. 너무 커서 우리 모두 그게 코끼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사는 곳엔 코끼리가 없을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말이야. 그거에 대해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일주일 후 그건 그냥 사라져버렸어. 다음 포스트. 이건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코드를 뽑고 난 후에도 꺼지지 않았던 때 이후였어. 엄마는 우리 집에 악마나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했지만 아빠는 그냥 웃어넘기며 새 전자레인지를 사왔어. 엄마는 오래된 버려진 집이 매일 아침 등굣길에 지나다녔지. 종교단체의 중심지였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밤에 그 집 창문에서 불빛을 보았다고 말했어. 그래서 물론 당시 16살이었던 나와 친구들은 그곳을 확인해보고 싶어 했어. 그것도 밤에. 아이작과 리차드 두 남자애와 같이 가. 다가가 보니 집은 평범해. 약간 부서져 있고 잔디밭에는 오래된 포장지와 빈 병 등 쓰레기가 널려 있어. 누군가 불법 점거하고 있었을 거라 짐작해.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그냥 슥 안으로 들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이 우리를 덮쳐. 동시에 우리 모두를. 이곳에 무엇인가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밀려드는 강렬한 공포의 감정. 집 내부는 이상해. 바닥에 커다란 찢어진 파란색 비닐 시트가 널려 있어. 무언가를 담고 있던 용기처럼 보였어. 마치 무언가 큰 것이 비닐에 밀봉되어 있었고 그걸 꺼내기 위해서 찢은 느낌? 라벨을 찾으려고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라벨은 없고 바코드와 일련 번호만 있어. 이상하네. 전등 스위치를 켜. 왠진 몰라도 전기가 들어와 있어. 부엌으로 향해. 아무것도 없어. 캐비닛도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모든 게 싹 빼내져 있어. 바닥엔 톱밥과 금속 부스러기. 뭐 그런가 보다. 한편 아이작이 초조해하기 시작해. 그래, 확인했으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자. 리체드와 나는 걔를 겁쟁이라고 놀려. 위층으로 향해. 위층은 불이 안 켜져서 우리는 손전등을 꺼내. 위층은 모두 정상이었어. 텅 빈 방들, 버려진 가구 몇 개. 딱 한 방만 제외하고. 거울이 늘어선 방 하나. 모든 벽에 벽만큼 넓은 거울. 천장에도 거울. 좀 이상하긴 한데 아마도 이사간 사람이 가져가려 하지 않았던 거겠지. 리차드는 내 뒤에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와 아이작을 거울방으로 밀어넣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리차드가 속삭여. 닥쳐봐. 누군가 방금 아래층 불을 껐어.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리차드는 문 옆에 서서 누가 들어오든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 20분이 지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자고 막 제안하려던 참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려.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심지어 켜지지 않았던 위층 불까지. 아이작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를 뻔한 걸 간신히 멈춰. 나는 거울방 창밖을 내다봐. 앞마당에 주차된 차는 없어. 집에 들어온 게 누구든 도보로 우리를 쫓아와야 할 거야. 집이 또 흔들려. 방 안에 전구 하나가 터져. 유리가 내 위로 떨어져. 개같이 뜨거워. 에라 모르겠다. 도망칠 시간이야. 우리 셋은 계단을 우르르 내려가. 지하실 문이 열려있어. 아래에서 뭔가 작동하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마치 세탁기와 잔디깎기가 섞인 게 미친듯이 돌아가는 것 같아. 문을 지나쳐 달려가는데 지하실에서 누군가 거기 누구 있어?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숲으로 달려들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반쯤 왔을 때 조금 진정해. 뭉쳐있기로 하고 아이작, 나, 리차드 순으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결정해. 리차드네 집이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혼자 걷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리차드에게 전화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했고 걔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 다음날 버려진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 부모님한테 물어봐. 아빠는 그냥 소방서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한 거라고 말해. 며칠 후
그 빈터로 돌아가. 그 집 지하실은 시멘트로 메워진 채였어. 다음 포스트. 1학년 여름. 밖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중. 문이 열려. 아빠야. 이상하네. 아빠는 보통 낮에는 절대 집에 오지 않아. 항상 일이 바빴으니까. 아빠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 마치 나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안원. 아빠. 웬일이에요, 집에서? 오늘 휴가를 냈어. 비가 그치면 미니골프나 치러 갈래? 그러죠 뭐. 아빠는 방으로 가고 나는 비디오 게임을 계속해. 1시간쯤 후 비가 그쳐. 아빠를 데리러 가려고 일어나. 아빠는 집 어디에도 없어. 밖을 봐. 아빠 차가 진입로에 없어. 아마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돌아간 거겠지. 그날 밤 아빠가 집에 돌아와. 오후에 왜 나갔냐고 물어봐. 그러자 내가 무슨 약이라도 한 것 마냥 쳐다봐. 오늘 오후에 집에 온 적 없는데? 알았어요. 아마 낮잠 자다가 꿈이라도 꿨나봐요. 얼버무려. 다음 포스트.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어. 아주 닌자 같은 놈이었지. 모든 문이 닫혀 있음에도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아냈고, 모든 문이 닫혀 있음에도 안으로 들어올 길을 찾아냈어. 또한 벽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찾아냈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빠는 우리가 키웠던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어. 임신해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낳아. 정말 사랑스러워. 작은 암컷 얼룩 새끼 고양이 1마리가 특히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 듯 했어. 스푸키라고 이름을 지어줘. 키우고 싶지만 아빠는 고양이가 이미 충분히 많다고 안 된다고 말해. 걱정 마. 직장에 데려갈게. 거기 사람들이 데려가고 싶어 할 거야. 모든 새끼 고양이가 입양된 지 몇 주 후 어느 날 밤, 방에서 작은 야옹하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나. 오른쪽을 봐. 내 방 바닥에 스푸키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녀석을 보고 있는 와중에 녀석은 내 방 벽을 뚫고 걸어가. 이게 무슨... 그냥 환각이었나 싶어하며 거기 앉아있어. 내가 벽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주황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 벽을 뚫고 머리를 내밀어. 얼굴과 상체만 보여. 나를 보지도 못한 것처럼 다시 들어가. 난 완전히 겁에 질려. 밤새도록 깨어있어. 아침에 나는 꿈을 꾼 것일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해. 그러나 그 후 몇 달 동안 이따금씩 작은 야옹 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스푸키가 보이곤 했어. 방 밖에 있든 방 안에 있든. 하지만 그 주황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2번 다시 보지 못해. 익명 1140. 주황색 정장을 입은 남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마치 나도 그 일을 겪은 것처럼 전부 익숙하게 들리네. 주황색 정장 자체는 약간 일종의 합성 방수포처럼 보였어. 그 남자는 길고 거뭇한 금발머리에 꽤 강렬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 방호복 같은 거였어? 방호복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얼굴을 가리는 옷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 익명 1609. 너희들이 말하는 주황색 정장 같은 걸 경험해본 적이 있었어. 네가 본 사람은 거의 중고차 판매원처럼 생겼었지. 밝은 갈색 머리, 밝은 눈, 황갈색 피부. 이봐, 데니. 내 새아빠는 할로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아주 좋아했어. 우리 새아빠가 되어봐. 17살, 1978년, 테네시주 시골에서 자람.
새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하이킹, 사냥, 낚시 같은 진정한 야외 활동이었지. 어느 날 그와 빌리라는 이름의 친구는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숲으로 주말 캠핑을 가려고 했어. 둘은 오솔길 입구에 자전거를 두고 장비를 등에 메고 출발해. 잠시 후 둘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강 근처를 찾아 캠프를 세워. 함께 캠프를 차리고 불을 피우는 동안 빌리는 새아빠에게 주변 소리를 좀 들어봐달라고 부탁해. 지난 몇 시간 동안 곤충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새아빠는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새아빠와 빌리는 금요일 밤을 숲에서 단둘이 보내며 불에 요리한 음식을 먹고 잡담을 나눴어. 70년대 10대들이 하던 평범한 일들이었지. 새벽 1시쯤 새아빠는 일찍이 세워놨던 텐트에 있는데 분명한 인기척이 들려. 새아빠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계속 귀를 기울이지만 혹시나 연쇄살인범이나 뒷산에 사는 괴짜 같은 거일까봐 계속 자는 척해. 새아빠는 "이봐, 데니" 라는 매우 걱정스러운 목소리, 거의 겁먹은 듯한 목소리를 들어. 새아빠는 데니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 "데니!" 그 목소리가 다시 절박하게 외쳐. 데니를 찾던 낯선 남자는 몇 초 후 사라져버려. 새아빠는 잠을 자려고 하지만 누군가 길을 잃었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해. 다음날 아침이 되어 새아빠는 그 낯선 사람과 그의 친구 데니를 찾아보자고 빌리를 설득해. 빌리가 동의하고 그들은 숲으로 향해. 빌리는 새아빠에게 아직도 그 어떤 동물의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새아빠는 그냥 넘겨. 길 잃은 낯선 사람을 찾아 숲을 계속 헤매는 동안 새아빠는 빌리에게 갈라지는 건 위험할 정도로 멍청한 일이니 대신 더 넓은 곳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서로 거리를 두자고 말해. 빌리가 이에 동의하고 그들은 3m 정도 떨어져. 3m 거리를 유지하며 새아빠는 수색을 위해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빌리를 계속 지켜보았고 주기적으로 소리쳐서 여전히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 새아빠는 최근에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 혼자 숲을 계속해서 걸어. 발자국이나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아 계속 추적하고 있어. 빌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 새아빠는 가만히 앉아 새아빠가 생각하기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빌리를 불러. "빌리! 빌리!" 그때 다른 누군가가 빌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멈춰. 빌리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목소리에 겁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다가 누군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봐. "빌리, 빌리." 새아빠가 묘사하기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내내 거기에 있었고 어떻게 그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해. 이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청백한 피부엔 병변, 벌어진 피투성이 상처, 그리고 갈라진 딱지 같은 자국에선 고름으로 보이는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긴장한 채 뒤로 물러서자 그 낯선 남자는 바닥에 완벽하게 착지하며 매우 크고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빌리! 빌리!" 새아빠는 그 소름 끼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오지의 마법사가 성대에 캔따개라도 꽂은 것 같은 소리였다고 묘사했어. 그 남자가 새아빠를 따라잡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가 코앞까지 가까워졌는지 결코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 그 소름 끼치는 남자는 그 큰 미소를 지은 채 새아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어. "꺼져 이 새끼야!" 새아빠는 소리친 다음 남자에게서 도망쳐. 이윽고 빌리와 맞닥뜨린 새아빠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둘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그 소름 끼치는 남자를 보고 달리기 시작해. 어떻게 된 건지 그 남자는 둘을 따라잡고 있어. 새아빠는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기발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강에 뛰어들어. 강물에 뛰어든 후 둘은 몸에 힘을 풀고 물살에 몸을 맡겨 그 소름 끼치는 남자에게서 멀어져 가. 그 남자는 여전히 그들과 평행하게 달리며 낄낄거려. 그러다 결국 그 남자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새아빠와 빌리는 잠시 동안 물살에 떠내려간 다음 강둑으로 헤엄쳐가. 그때쯤 되자 거의 해가 저물고 있어. 둘은 강에서 나와 작은 캠핑장에 도착해 캠핑객 중 한 명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해. 알고 보니 둘은 시작 지점에서부터 2마을 정도의 거리를 강에 떠내려왔던 거야. 새아빠는 2번 다시 그 소름 끼치는 남자를 보지 못했어. 여전히 숲에는 나갔지만 그 후론 항상 산탄총을 챙겼지.